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집단 휴진에 이어 의사들이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폭압적인 정부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해체까지 거론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아니다. 뚜껑 열어봐야 안다.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견제도 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이 시작된 오늘 만여 명의 의사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협회 측은 의사들을 소중한 존재로 대우할 때까지 싸우겠다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 생긴 결과 정부가 책임져라! 북한군이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작업하던 북한군들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침범도 지뢰 매설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도 오는 금요일 업무 보고를 통해 대통령실을 전방위로 압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이 외국인에게 선물 받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니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가방이 보관되어 있는 현장 방문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제부터 휴진에 들어간 의대 교수들 그리고 오늘부터 진료를 떠난 동네 병원 의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며 다시 강제노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네,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다시 공을 정부로 돌렸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서울대에 이어 빅5 병원으로 휴진이 확산될 조짐이 있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고 의사 면허 정지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는 설립 목적을 어길 경우 의협 해체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재원 의원님, 지금 정부도 강, 의사단체도 강입니다. 정부의 이 대응 방침은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지금 뭐 합리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의료개혁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소 그 불편을 겪고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을 듣더라도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부 측도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강대강의 대치는 결국은 타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양쪽에서 다 합의안을 내고 물밑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이 주말에 서울대병원 찾았고요. 또 오늘 환자단체도 만났거든요. 조금 더 일찍 민주당도 여기에 동참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부가 빨리 대화와 이 논의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죠. 한참 전부터. 그런데 방향이 아무리 맞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랄지 대통령 또 그만두겠다고 했던 뭐 총리, 복지부 장관 할 것 없이 전부 다 엄벌, 단호한 대처 이렇게만 얘기해서 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2,000명을 왜 고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왜 그것에 2,000명이 고집되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던져놓고 이제 의대 정원 뭐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풀릴 수 없는 지금 현안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또 국민의힘 집권 여당도 계속 방기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엄벌에 처한다라고만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고 빨리 국회 안에 들어와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이거를 그 정상화시키는데 대화 타협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건설노조 건폭몰이해서 그때 지지율 조금 높아졌다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국민들 네. 피해가 너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동일선상에서 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도 굉장히 지쳤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달 내에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꽤 오래 논쟁이 이어졌거든요. 지난 넉 달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월 1일에 대통령 민생 토론이 있었고요. 닷새 뒤에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로 불이 붙었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죠. 대통령과 대화도 했지만 접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재차 못을 박았고 극한 갈등 속에서 5월 31일 대학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에 재고를 요청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고 어제 서울대 일부 교수들 그리고 오늘 동네 병원 의사들이 휴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내려지는 초법적인 명령은 어찌 보면 의사라는 전문직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아직도 그들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 불통 그리고 오만함을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김영현 의원님,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게 초법적인 명령인가요? 아마 의사협회에서는 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염두에 두고서 초법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은 우리 의료법 59조에 기해서 발령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헌법상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 전에 그 필수 의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쟁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논어법 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공익사항이 필요가 있다고 봐서 합헌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예를 보면은 이 의료법상 의료법 59조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의료인들이 지금 뭐 초법적인 이다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좀 직업윤리 면에서 의료인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좀 변형해서 이제 최근 현대에서는 제네바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라는 선서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의료인들의 이제 제일 으뜸가는 직업윤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길거리에 그 집단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도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이 의료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 단체들의 굴복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굴복한 이유는
뭐 공권력을 행사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담보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의 그 집단보다 훨씬 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굴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을 감안해서 지금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한숨을 돌렸으니까 정말 진짜로 마음을 열고서 의료인들하고 좀 합리적인 좀 대화를 해서 네. 의료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좀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의협 해체 얘기까지 오늘 나왔거든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그래서 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의협의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이죠. 그러니까 돈이 모인 재단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의료법의 뭐 구체적인 이런 경우에 해산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네. 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다 그 주무부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반적인 법령 위반으로 해서 해산 명령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휴진이 법정단체인 의협을 해산할 수 있는 사유냐,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해산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결국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텐데요. 네. 저는 조금 해산 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환자들 수술도 연기되고 진료도 연기되고 이제 그런 그 문자들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불편함 그리고 또 환자들로서는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병원이나 또 의사, 교수들을 탓하기도 합니다만은 단순히 그분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부 여당 또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를테면 저희가 지금 그 보건복지위원장의 박주민 위원이잖아요. 그럼 내일 이제 의료계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 집권당은 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고난쟁이 심판 청구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동네 병원도 많이 휴진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기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맘카페에서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에 뭐 수족구 걸려가지고 아이들 안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해열제로 그냥 하루 이틀 버티다가 갔다 이런 또 그 부모들도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봐줄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휴진의 이유를 병원마다 붙이는데 뭐 원장님의 치과 치료, 뭐 에어컨 수리 이런 식으로 학회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꼼수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그분들도 눈치 보는 거죠. 동네 병원이니까. 이렇게 만든 정부가 빨리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 여론이 당장에는 의료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냐 돌아와 달라. 또 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뇌전증이랄지 뭐 아동 관련한 협회랄지 이럴 때에서는.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2,000명 선언하고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빨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뇨한 위원장 의료개혁 특위위원장 맡으면 뭐합니까? 그건 당내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데 빨리 정부가 나서달라라는 것이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죠.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독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꾸리면서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해서 이게 무효라는 거죠. 여기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이조와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 노동자들을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입니까? 국폭. 다소 센 발언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겠다는 속셈 아니냐. 결국엔 대통령 부부를 방탄하려는 속셈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험한 단어가 오간 국회. 오늘의 키워드는 독재 대 국폭입니다. 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건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오늘 국폭이라고 민주당에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을 좀 어쨌든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려면 그럼 너무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논의했습니다만 우원식 의장도 수기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점점 시간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6월 말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그래서 빨리 좀 뭔가 그 결심을 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내부에서도 아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저는 목소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대로 하는 게 만능은 아니죠. 그리고 국회법 위에 저는 늘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왔듯이 합의 정신, 협의 정신, 그리고 타협, 대화 이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은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대로가 뭐 어떤 국회 교착 국면을 푸는 마스터키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뭐 운영위원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이 핵심인지를 잘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빨리 문제를 푸는 데는 일단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뭐 그 건폭에 대해서 대통령이 빗대어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방탄 카르텔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누구를 위한 방탄인지는 뭐 다 주지의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그게 오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집권당이 더 이상 어떤 책임 방기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들어와서 논의해야 되겠죠. 국민연금 연금개혁안 관련해서도요. 22대 국회로 그냥 밀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건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3대 개혁이라고 강조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민생을 챙기려는 생각이라면 빨리 들어오는 게 맞죠. 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으니까 네. 또 특히 국회법의 그 규정 또는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 그리고 그것이 관행이 계속 반복되면 일종의 관습법으로 굳어진 국회의 합의 정신 특히 상임위원회를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그 국회법의 오랜 전통을 송두리째 깨고 여당에서 그 상임위원 배정 그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의장이 멋대로 신청 받지 않고 배정을 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국회의 운영 과정에 이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건데 이것도 헌법재판소 가면요 시간 끌다가 결국은 처리도 하지 않고 그동안에 국회에서는 어차피 의안을 처리해야 되니까 또 어떤 방법이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서 각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결국에는 별다른 어떤 강제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죠. 네.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했었죠? 예.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이 나왔죠. 2020년 7월쯤에 아마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왔을 거고 헌재 선고는 2023년 9월에 있었습니다. 약 3년 2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상임위를 이제 그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상임위원 명단을 7월달에 내가지고 그에 따라서 상임위원이 개임이 됐고 그 개임된 상임위원이 이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 그런 사정이 있으니 이제 뭐 권한이 있니 없니 다툴 만한 실익이 없다. 네. 그래서 종료를 한 건데요. 사실은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헌법재판소의 속내는 뭐냐면 국회의는 그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예. 헌법재판소에 들고 와서 정치적인 문제를
이런 법적인 문제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속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러한 일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뭐 법적으로 뭐 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국회가 그렇게 자율적으로 이런 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일을 다룰 수 있겠느냐라는 네. 그런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뭐 헌재가 뭐 2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국회법에 맞춰가지고 상임위원장 선임을 한 거고 상임위원도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관례를 얘기하는데 관례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수사이지 법적인 수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 본안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각이 될 것이 뭐 거의 명백해 네.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에서는 20일, 그러니까 오늘이 18일이죠. 이틀 뒤에 본회의 열어가지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 전에 국민의힘이 들어올 걸로 개혁신당에는 보고 계세요? 글쎄, 국민의힘은 어쨌든 여당입니다만 워낙 의석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본회의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원구성에 합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명분을 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 쪽이 요구하는 그게 법사위가 됐던 운영위가 됐던 이미 상임위원장이 배분이 된 거 중에 일부를 다시 무효화하고 하는 정도의 그 명분을 필요로 할 텐데 글쎄 민주당이 그거를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총선 이후에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서는 원구성 합의를 놓고 한두 달 정도는 지리한 싸움을 뭐 벌였었는데 이게 우리 국회법에 원구성에 대한 어떤 그 세세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원구성을 어떻게 하라, 배분을 어떻게 하라 이런 거를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관례라고 알고 있는 것도 1988년 13대 총선 이후부터 어느 정도 굳어진 관례들인데 그것도 그 사이에 몇 번 바뀐 게 많아서 우리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역사가 조금 비교적 짧아서 그런지 관례라고 아니면 뭐 통상 그 불문율이라고 할 만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지금 그러면 결국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 혹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양보한다면 국민의힘은 들어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뭐 그런 정도로 새로운 그 명분과 또 타협책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 결사옹위를 위해서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운영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공격을 위해서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자기들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계속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공격하려고 저렇게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그걸 내놓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구성 협상이 지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아까 옆에서 무슨 그것이 지금 관행인지 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법만 따지면요. 국회가 필요 없어요. 이미 총선에서 결정이 다 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법대로 계속 회의 소집해서 표결하고 회의 소집하고 표결하면 정치가 필요 없죠. 근데 국회는 이제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정치적인 타협책 또 정치적인 화합 결정을 내는 곳인데 네. 무슨 뭐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미 게임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구성도 그런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고 또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에 뭐 국회의장을 차지를 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항상 교차적인 그 구성을 해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미국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석이라도 많으면 모든 의장과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선제 대통령제가 채택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 대통령 견제의 어떤 국회의 위상 또는 국회의
다양한 정치 세력을 아우르는 그런 모습에서 이런 원구성 협상이 있었고 원구성을 통해서 국회가 운영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이 다수 의석 그것도 굉장히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간 거죠. 예. 아마 당분간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관례냐, 규정이냐, 법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팽팽히 아직도 맞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없어도 일단 지금 상임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과방위도 열렸는데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법사위로 넘겼거든요. 그 장면을 먼저 함께 보시죠. 위원장께서도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제2요구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크게 가감한 것이 없어서 김용남 의원님,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어쨌든 이거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자라고 했지만 바로 법사위로 넘겼죠. 방송 3법이 왜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 3법은 가장 큰 골격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이른바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이렇게 내리꽂는 거를 못하게 막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KBS나 MBC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본인들이 집권할 때는 그렇게 또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야당이 된 다음에 21대 국회에서 저거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는데, 그러니까 21대 때 그 폐기됐던 법안을 그대로 거의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2대 국회잖아요. 구성원이 바뀌었잖아요. 예. 과방위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인 법안 심사는 소위에서 하고 이렇게 좀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전 의원님? 뭐 당연히 이제 지금 KBS와 MBC의 이사진이 변화가 있게 되고 특히 MBC의 박문진 이사들 그 구성원이 곧 변화가 되면 MBC 사장의 재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거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법을 빨리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속셈은 이 법을 빨리 바꿔서 박문진 이사 구성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그 지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그 옆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 때는 이 법을 추진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법에 대해서 모두 다 철회해버리고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니까 다시 이 법을 들고 왔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민주당은 과반수였고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아주 법을 반겼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이 법에 대해서 이런 방구 거론도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또 이 법안을 내서 이제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속셈인데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과거 5년 동안 왜 안 내놓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은 민주당이 오로지 방송에 대해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그런 속셈으로 이 법안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 법안이 그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제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또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네. 수단에 불과하죠. 네. 자, 지난 정부에서는 그러면 왜 안 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이게 사실 좀 비판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들 보세요, 김영일 의원님? 예, 뭐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올린 법안의 시행일을 공포 즉시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통상적이지 않은데 거기에 더해서 8월 달에 이제 KBS, MBC 이사진이 개편되는 걸 보면은 이제 지금 다른 패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공영방송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는 것을 이제 막아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내용은 아까 김재원 의원님은 뭐 도저히 부당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그런 좋은 법을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네. 와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진짜 좀 정략적인 면이 있고요. 정략적인 그다음에 면이 있다. 예, 이 방송 3법 외에도 지금 방통위법을 하나 또 올렸거든요. 근데 이 방통위법은 올린 내용은 뭐냐면 의사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5명 중 4명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원래 법원에서 이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이고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인 이상이 있어야 그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분명히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지금 계속 그 2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서 이 위법한 방통위 운영을 제어해보자라고 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근데 그 생각합니다. 방통위법에 대해서도요. 잠깐만요. 아니 방통위법에 대해서도 지금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 선출을 안 해줘서 못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 방통위원을 선출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네. 국회에서 선출을 안 해줘서 못했나요?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7개월간 안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유야무야 돼버린 거잖아요. 무자격자였잖아요. 본인이 왜 무자격자입니까?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여야가 합의해서. 아니 그래서 그 대통령이 방통위법에 책무를 방기했다고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결격 사유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런데 결격자를 통과시킨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책임 없나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주당이 합의제 과반수였잖아요. 기관이라고 하는 방통위에 대해서 2인 체제로 지금 거의 뭐 모든 거를 전횡을 일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거 방통위는 그건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 그거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렇게 왜 대통령의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할 리 없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왜 이 방송 3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는가? 명백히 잘못한 일이고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 전까지 계속 주장해 오다가 멈춰버린 것.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버무려져서 정권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이 법의 목적은 매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이 시류에 흔들리는 것. 이거 잘못된 일이죠. 왜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아니 잠깐만요. 이제라도 아니 제 말씀을 끝까지 뉘우치는 들으세요. 게 아니고 이제 또 해먹겠다는 거죠, 뭐. 아니, 무슨 그런 식으로 과도한 표현은 좀 삼가해 당연히 주시고요. 그렇잖아요. 뭘 해먹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 정권이 지금 이재명 정권입니까? 전부 다 이재명 언론을 정권이에요? 장악하고 윤석열 있다가 정권 이제 아닙니까? 와서 다수당이 되니까 아이, 계속 그렇지 않죠. 하겠다는 자, 거죠. 일단 김희정 의원 말씀 듣고 반론을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공영방송 사장 그리고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노조에서도 그렇고 논란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백하게 못 박아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방통위법 관련한 것도 바꿔야죠. 어떻게 5인 체제를 이 2명이 그렇게 전횡을 일삼는 모습을 그러면 계속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고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대로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왜 계속 이렇게 속도전으로 갑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국회가 할 일을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저는 공감하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할 게 들어와서 그럼 국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따박따박 할 수밖에 없다고 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찬성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워낙에 많이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법안 했잖아요. 자체가 지금 부당하다. 법안 자체도 예. 문제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지금 양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얼척이 없는 이야기죠. 반성은 무슨 반성을 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반성하는 모습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만큼 방송을 장악하고
완전히 그 편파 방송을 일삼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국회의 힘으로 계속 이런 방송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그런 야욕을 드러내는 거지. 그게 어떻게 반성하는 겁니까? 좀 아니, 침이라도 바르세요 입에. 그리고 총선에서 얻은 민심으로 방통위도 우리는 하는 마찬가지예요. 겁니다. 방통위원들은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선출을 하면 되는데 선출을 하지 않고 계속 2명으로 운영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 이야기를 해요. 최민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선출돼서 이제 방통위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선출을 해주면 되는데 선출을 안 해요. 그래 놓고는 자꾸 2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법을 바꿔서 4사람 이상으로 개의하게 하겠다.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선출을 하고 4사람 이상으로 개의하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개혁신당에서 이 방송 3법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은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정권의 색깔에 맞춘 방송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뭐 꼭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네. 공영방송이 외국의 어떤 그런 방송처럼 정치적으로 떨어져서 뭐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반대는 안 합니다만 다만 아쉬운 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 상임위가 처음으로 구성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참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 밑에 법안 소위도 다 있는데 이거 법안 소위 뭐 열어서 논의도 안 하고 다 건너뛰고 그냥 이거 21대 때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거 별로 바뀐 거 없으니까 그냥 법사위로 그대로 넘기겠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예. 그래서 이렇게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이 상임위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란 말이 확산하기 시작하자 친윤 의원들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당원들 모여가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하고요. 네.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간부에 불과했던 한 전 위원장을 장관도 시켜주고 또 전권을 준 건 대통령이라면서 갈라섰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 위원장은 안 된다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유상범 의원도 어대한이란 단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하면서 친윤계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시사를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되시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거는 이제 그 후보가 또 충분하게 어필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또 그런 구도가 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단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키워드 뚜껑 열어봐야 안다입니다. 네, 이철규 의원뿐만 아니라 조정훈 의원도 어대한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대한이라는 어차피 이거 아니야? 대세는 정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안에서 기류가 어떻습니까? 어대한에 대해서 견제가 지금 심한가요? 글쎄 이제 저분들은 견제를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50% 이상이 지지한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니까 사실 이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세를 형성했다고는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있고 또 최근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돕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정체성 논란을 벌이는 분들도 생기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대표 경선에 나설 때는 상당한 검증에 시달리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총선의 책임론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고 정치적 야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 경선에 나서는 것까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고 한데 러닝메이트라는 이름으로 최고위원들까지 전부 접촉을 해서 당선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당의 지도부를 몽땅 차지하겠다. 더 나아가서 표현하자면 마치 빈집털이 하는 것처럼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한 사람의 지시를 그대로 당을 이끌고 가는 방식으로 끌고 갈 때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그냥 총선 책임론의 연장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고 비판하던 분들과는 조금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네.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대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옆에서 보기에 어떠세요? 친윤계가 다급해 보이시나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친윤이 아니구나라고는 비춰지죠. 예. 지금 일련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조정훈 의원의 그런 뭐 해당 행위 표현 보면서 참 가관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졌던 굉장히 당선 가능성 높았던 후보들에 대해서 말로 주저앉히고 연판적으로 주저앉히고 했던 온갖 그런 행위들 그리고 하위군이었던 김기현 후보를 끌어올려서 당대표 만드는 그 과정을 국민들은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거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거는 해당 행위 아니었을까요? 조정훈 의원은 불과 1년 전에 일어났던 그 당시에는 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셨군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봤던 국민들은 지금 이런 상황 어대한이라고 하는 그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그조차도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네. 그렇게 많이들 느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제가 방어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작년에 벌어졌던 그 상황을 놓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거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작년에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설정했던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 해당 행위라고 발끈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발끈인지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당내에서 공개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어대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어대한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평가절하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친윤계에서 한동훈의 대항마로 누군가를 밀려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언급이 된다라는 설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윤한 갈등 이후에 뭐 총선 끝나고 물러났습니다만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하려고 하면서 친윤계 쪽에서는 이제 다른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밀려고는 할 텐데 예. 문제는 기존의 친윤계 인사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 중에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비윤 내지는 반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3월 8일 전당대회 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친윤계 쪽에서 두들겨 패서 주저앉혔던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대항마로 만들어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작년에는 그렇게 아예 못 나오게 하다가 이제 1년 후에 벌어지는 이번 전당대회 때는 친윤계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당선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1년이 채 안 된 워낙 힘이 셀 때라 뭐 만들어내는 당대표가 가능했습니다만 올해는 친윤계가 민다고 소문나면 그 당선될 수 있을까요? 전 대단히 의문인데. 네. 친윤계가 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표에 도움은 되겠죠. 물론. 예. 그러나
공개적으로 친윤계가 민다고 소문이 나고 그것을 과거처럼 좀 볼썽사납게 미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표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건 굉장히 좀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인데요. 친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우리 표현을 하자면 나이스하게 좀 밀어줘야 되는데 네. 또 그렇지 않고 대놓고 밀면 볼썽사납게 밀 때는 표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항상 그런 예가 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대선 주자로서 전부 몰락하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가 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른바 친박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전부 다 몰락을 했거든요. 그것은 사실 그 전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이해찬이나 유시민 또 한명숙 이런 분들이 대선 주자로서 나왔었지만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과 일정한 거리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권력자의 또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현 정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친윤 후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가 조금 딜레마 현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야당 시각에서 어떠세요? 친윤이냐 비윤이냐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 국민적 경쟁력을 말씀하시는 의미라고 한다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국민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그 지도부가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선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70~80%의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고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극우 보수의 어떤 둘러싸여서 일방 통행식의 국정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을 유일한 통치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극강의 통치를 하는 그런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또 그 쓴소리를 듣지 않는 경우에는 좀 올바른 쪽으로 견인해내는 아마 그런 후보가 국민적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친윤보다는 반윤 쪽이 이제 쓴소리를 좀 더 할 수 있는 입장일 것 같은데, 지금 반윤의 지금 대표 주자는 한동훈 위원장인데, 전 위원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떤 검찰주의자, 기본적으로 검찰주의자로서 세계관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확장성이 좀 의문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쓴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한계도 좀 극복해서 국민적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 의원님, 지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윤 개혁이 나의 소임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 총선의 민심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친윤 세력이 민다고 하면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은 이제 강북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울에서 이제 당선이 된 젊은 청년 정치인인데, 총선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중앙당에서 시키는 거 정반대로 했다. 현수막부터. 반대로 하니까 당선되더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 당에 대한 것들을 이제 뼈아프게 생각을 했고요. 또 낙선한 어떤 후보 중에 한 분은 잘 돼갑니까? 이렇게 총선 중간에 물었더니 열심히 하고 있고 분위기는 좀 좋은데 대통령이 안 도와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이종석 장관 호주 대사 임명 포함해서 그 일련의 몇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선 중간에.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낙선자들이 모여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전당대회 룰도 5대5 민심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뭔가 개혁과 쇄신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또다시 친윤과 뭐 반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총선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친윤 반윤 얘기가 또 나오는가 이 당에서는 그런 것부터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친윤 뭐 이런 행태로 가는 것은 전혀 개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도 그런 차원에서 뭐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집권 여당에서는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에 반대되는 정치 세력 또는 대통령과 좀 거리감이 있는 정치 세력을 표방하면서 당권을 잡겠다고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항상 주류로서 득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제 총선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경우에는 통상 항상 주도권을 두고 주류 비주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그것이 우리 정치사에 항상 있어 왔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니까 차라리 뭐 조국 당이든 또는 개혁신당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민주당은 아예 비주류가 없잖아요. 친명밖에 없죠. 또는 뭐 명심이 천심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대통령 후보가 될 분이 그 당대표로서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이 넘어가든 심지어 유죄가 선고되든 대표직을 그냥 가져가도록 당헌 당규까지 개정해줘도 아무도 삑소리도 못하는 당이 되었거든요. 그럼 과연 그런 당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 심지어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망쳤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개혁하겠다 이런 젊은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그 건전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판할 때는 항상 자당도 좀 돌이켜보고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친윤이라는 입지가 대단히 좁아진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게 국민의힘이 어떤 민주적 그 절차가 더 잘 지켜져서 아니면 당내 민주화가 다른 정당보다 더 잘 돼서가 아니고 워낙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고 인기가 없으시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지 그게 뭐 타당보다 국민의힘이 당내 민주화가 더 확실해서 그런 것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네. 자,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인데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근데 이건 이제 전체 선호도고 일반 국민을 여론조사한 것이고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 선호도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59%로 압도적으로 나왔고 그 뒤에 원희룡, 나경원, 유승민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8대2로 20%의 민심을 반영하는 절충안이 통과가 된 이유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여쭤봤는데 최근의 여론의 흐름을 보면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 선호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1위는 유승민 전 의원, 2위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른바 친윤의 딜레마는 이런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대항마로 유승민을 내세울 거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 구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8대2 내지는 뭐 7대3으로 해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텐데 아마 저는 그래도 선거 구도가 한 번은 출렁거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니까 제가 김재현 의원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한동훈 빼고 유승민, 나경원, 윤상현
이 정도의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죠. 여기에 원희룡 후보까지. 친윤에서는 누구를 밀고 있습니까? 제가 뭐 친윤이 누구를 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워낙 그런데, 소식이 빠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까 질문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뭐 8대2, 7대3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되었지만 100% 모두 다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다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건가의 문제이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보시다시피 전체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여론조사에 따지면 저 끝에서 멈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자들을 전체를 그 분석해 보면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또는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분들이 지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 그 대표 경선에 나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반영하든 또는 당원 투표를 어떻게 반영하든 또는 당 지지자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든 고르게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뭐 20%만 했다, 30%만 했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친윤 입장에서는 누구를 밀 건가? 그럼 제가 물어봐야죠,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는 그러면 친윤들이 누구를 민다라고 했을 때 본인한테 도움되는지 아닌지 저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네. 나이스하게 잘 밀어주면 괜찮은데 정말 볼성사납게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연판장 돌려서 밀면 그것도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네 분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한 언론이 가장 돌이키고 싶은 순간을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하던 때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박진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 인생 13년 중 가장 돌이키고 싶은 순간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패싱 입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제명해야 했다. 그때부터 윤 대통령이 당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장착하고 급기야 저렇게 망가지는 길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 출장 중에 당사를 방문하고 전격 입당해 이른바 당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전 총장 전격 입당이 대표님 측에 통지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또 대표님 지방 일정 중에 갑자기 입당한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윤석열 총장과 저는 공개되지 않은 여러 차례 대화나 그런 접견을 통해 가지고 그 입당에 대한 시각 차이는 많이 조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전격 입당을 해서 오히려 8월이 아니라 7월 중에 입당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이준석 의원은 당시를 떠올리며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보수 진영을 영속적으로 바꿔놓는 결판을 냈어야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다며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당시 보수 진영을 재구성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이렇게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저도 과거엔 정치를 도장 깨기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승진 욕구 비슷한 접근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다. 남들과 경쟁이 의미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의혹 제기를 해온 배현진 의원을 고소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겁박이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중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하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격 있게 대통령 휘장 달고 전용기 탄 영부인의 격에 맞지 않는 대응입니다. 떳떳하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입니다. 김정숙 여사와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과 언론 의혹 제기에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는 것입니까? 김정숙 여사는 배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뭐가 허위 사실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인도에 초청을 요청한 것이 허위 사실입니까?
예비비 4억 원을 졸속 편성한 것이 허위 사실입니까? 4끼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이 들었다는 것이 허위 사실입니까?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우리 측의 요청으로 급조된 것이 허위 사실입니까? 당 문화체육특위 김희정 위원장도 배 의원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두둔했습니다. 남편 백을 이용한 영부인의 묻지마 자유여행으로 모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체부가 바지 사장이 도종환 장관 때문에 김종숙 여사 개인 비서실로 전 정권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의 힘으로 공군 2호기를 띄워 혈세를 낭비하더니 그 잘못을 숨기려 여당 의원을 고발해 입을 막으려 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 건 김 여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그러니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검사였다면 명품백 수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나? 이건 아주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경쟁자들이 질문 세례를 받는 것과 달리 아직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의 시간은 곧 답변의 시간이 될 겁니다.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완벽을 추구한 여정의 완성. 제로. 태초의 하늘. 무한한 미래. 완벽한 새로움의 시작. 에피소드 제로. 다시 말하는 섬으로. 리니지엠. 시리즈9 프로 플러스. 아침의 깔끔함을 저녁까지 업그레이드된 6개의 커팅 요소로 닿기 힘든 곳까지 남김없이 부드럽게 저녁까지 깔끔하게 브라운. 야놀자 놀데이. 60일간 매일매일 최신의 할인 혜택이 쏟아집니다. 이런 게 있었나? 최신식이죠. 최민식, 최우식, 최신식. 놀자 최선을 다해. 야놀자. 기미만 없어도 정말 달라 보이죠? 기미 그냥 두지 말고 지금 바로 치료하세요. 없어지면 정말 달라 보일 거예요. 기미 치료엔 도미나 크림.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